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FOMC가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3시 발표됩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지금 계획하고 이에 따른 저희가 포지션을 설정해야 될까요? 시나리오별 저희가 대응 방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첫 금리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기정사실화된 부분도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내용을 저희가 예상하고 좀 대응해보면 팀장님 좋을까요? 일단 어떤 내용을 예상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25bp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 시장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25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한다거나 안도한다거나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6월까지 100bp, 그러니까 4번 금리 인상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는 네. 5월 또는 6월 중에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그러면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어떨까라고 본다면 단기 충격을 불가피하다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일단은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일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쇼크가 불가피하지만 향후 5월 또는 6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단기 충격 이후 조금은 안정되는 그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올해 안에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인데요. 지금 시장 전망치는 7번 정도 금리 인상한다는 게 좀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이 7번이 될 겁니다. 올해 안에 몇 번 할 건가. 네. 그래서 7번보다 많이 한다면은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좀 6번이나 아니면 5번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본다면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올해 연내 7번 미만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흐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올해 6번 또는 7번 금리 인상을 시사하게 된다면 좀 밋밋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겠죠. 그쵸. 원래는 발표를 한 뒤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기자회견 때 많이 움직여요, 시장이. 그때가 핵심인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일단 파월 의장의 의중을 확인하고 그렇죠. 움직이겠다라는 네.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연준의 내심, 속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기자회견에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물가가 오를 것 같아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그런 것들을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다소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25bp 금리 인상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좀 안도감을 보이다가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림 그리고 만약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좀 중립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단기 급락을 했다가 좀 회복되는 그림으로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좀 길게 본다면 이번 FOMC 회의가 시장의 악재가 될까? 호재가 될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는 맞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아마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5월 또는 6월 중에 금리 인상 폭 50bp 금리 인상한 이후 그 다음에 좀 진정되는 그림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쇼크가 불가피하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50bp 금리 인상이 지났다. 네. 이제 빅스텝은 끝났다라는 심리가 들어올 수 있어서 단기 쇼크 이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시장이 너무나도 불안하게 모습을 보였던 것은 좀 중심을 잡아줄 만한 가이던스가 없었다라고 볼 수 그죠. 있겠죠. 네. 12월 달에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피력하면서 12월 달에 보여줬던 점도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자, 이번에 3월 달에 나오는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스케줄은 아마도 당분간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가이던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안한 투자 심리들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FOMC 전 그리고 후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월 점도표가 나온 이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변수가 사실은 맞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연준이 반영을 할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서 이런 판단 하에 유가 상승이랑 큰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판단이 나올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각을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ECB라고 해서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걱정하는 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져서 경기를 더 훼손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지 당장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는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지, 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물가 상승률을 좀 올리겠죠. 왜냐하면 7.9%까지 물가 레벨이 올라갔다는 점들에 있어서 GDP 성장률은 소폭 하향 조정, 물가는 좀 큰 폭으로 상향 조정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그러니까 내년 2024년 전망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저도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관련 표를 많이 봤는데 1970년대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특히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은 학습 효과의 예일까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겁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인가? 라고 따져본다면 아닙니다. 아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GDP 성장률을 본다면은 3% 후반에서 4% 초반 정도가 되고요. 미국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3% 후반이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 저성장의 기조?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 그리고 최근 저희 리서치에서도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슬로우플레이션. 경제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이 안에서 물가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ECB도 중앙은행도 지금 현재 본다면은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경기를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뉘앙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슬로우플레이션 이 가운데 물가 부담이 너무나 크다. 물가 부담이 더 지속된다면 경기를 훼손할 수 있다. 라는 불안감들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내일 새벽에 나오는 뉴스를 반영하면서 지금 포지션 설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오후뿐이라서요. FOMC 결과 기다리면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일단은 제가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2600선 밑으로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이번 주 내내 반등 시도를 하면서 2650선, 60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2600선 초반만 가면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서두르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레벨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내일 FOMC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일 FOMC 결과를 확인하고 증시 레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까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매수 타이밍을 늦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께서 그 레벨로 보시고 계신 그 선은 어디인가요? 일단은 2650선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2600선을 좀 밑으로 내려가는 2500선대를 볼 때부터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2600을 이탈한 다음부터는 급락을 할 때
비중을 늘리고 반등을 할 때는 좀 기다렸다가 또다시 밀려나면 비중을 늘리는 이런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2,500선대에서 바닥을 잡아 나간다면 저는 2분기 중에 그러니까 6월까지는 2,800선 이상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내 3,100선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 타이밍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번 변동성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좁혀 가보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디에 저희가 좀 전략 잡아보면 팀장님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시클리컬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 금리 인상기 때 시클리컬이 올랐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4년, 5년, 6년.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서 본다면 2017년에는 반도체와 IT가 시장을 다 이끌어갔고요. 네. 그리고 뭐 IT 버블이라고 하죠. IT 버블 직전 금리 인상기 때는 IT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IT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인상기 때는 시클리컬이 좋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이런 악재들, 부담 요인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업종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클리컬도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해 이익 전망을 본다면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이 마이너스거든요. 이익 성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호재다? 그렇게 보긴 또 어렵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면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경기 흐름 그리고 성장성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춘 대응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수 공세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 3시 가까운 구간인데요. 마감 전략 2부에서 꼼꼼하게 이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